아들, 딸한테 집을 싸게 주려면은 은행 대출을 갚지 말라. 그거는 뭐 거의 일반적으로 맞는 말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네. 보유 기간이 15년 정도 된 아파트를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했을 때 합계 세금 3억 4천만 원. 네. 단순 증여한 것보다 2억 6천만 원이 절감된다. 웬만해선 부담부 증여를 좀 권하시는 편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돈을 누가 이렇게 여유가 많으신 분들 별로 없잖아요. 네. 이게 순수한 마음으로 대출을 자기가 다 갚고 주는 거예요. 네. 근데 몰랐대요. 대출을 갚고 줘야 하는 줄 알았대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최근에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이제 뭐 부동산, 뭐 주식 관련해가지고 다들 이제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 이제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또 다양한 또 변화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국세청에서 22년 근무하셨죠. 염지훈 세무사님 모시고 돈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지만 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요번에 세제 개편안 발표됐는데 네. 아무래도 저희는 좀 부동산 쪽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주식 쪽은 뭐 좀 막 시끌시끌하고 맞습니다. 부동산 쪽은 뭐 아예 뭐 얘기가 없고 네, 네, 이제 그리고 네. 뭐 또 다른 분야들도 뭐 막 여러 가지 막 바뀌었더라고요. 너무 많이 바뀌어서. 네. 예. 그래서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네. 총평 어떠신지 한마디 하고 먼저 넘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뭐 세금에 예민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서 네. 정책안이 나오니까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그래서 아마 정책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것들 우리 납세자들 국민들의 의견을 좀 청취해서 조정할 네. 건 조정하고 네. 예, 그렇게 해 나가면서 전 국민이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뭐 세제 개편안 이런 것들은 뭐 국가가 이제 방향을 정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따라야 되지만 또 막상 또 세금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좀 덜 내면 좋잖아요. 맞죠. 이제 세금을 많이 내면 네. 내 재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왠지 뺏기는 느낌이 클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이제 자녀 사랑이 또 큰데 또 애한테 또 돈 좀 줘가지고 뭐 결혼도 시키고 뭐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인간의 본능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항상 좀 이렇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네. 오늘은 좀 이런 돈을 합법적인 선 안에서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얘기들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자 우선은 저 세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녀에게 3억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다. 네, 3억. 3억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엄청 크죠. 예,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이제 아들, 딸한테 합법적으로 현금 주는 법이라고 제가 명명했고, 그 중에 이제 3억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이제 3억, 한번 먼저 제가 3366이라는 거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3366 합하면 1억 8천만 원입니다.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해줄 수 있어요. 네. 아이도 태어나면 이제 증여를 받고 증여 공제 직계 존속으로부터 2천만 원을 증여 공제 받을 수 있다. 근데 직계 존속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모, 고모, 삼촌 등의 기타 친족을 활용하면 1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3천만 원이죠. 한 살이 되면 3천만 원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예. 저 그리고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네. 이거 증여하면 신고해야죠. 네. 당당하게. 그리고 이제 또 10년이 지나면 10년에 한 번씩 이제 우리가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11살 때 또 3천. 근데 21살 때 6천만 원이 되죠. 그러면 이건 왜 갑자기 6천만 원이냐? 만 19세가 넘으면 이제 미성년자를 탈피하고 그렇게 되면 부모 등이라 함은 직계 존속을 포함하는 마음이죠. 네. 그러면 이 직계 존속으로부터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더 안 늘어나요? 그래서 1천만 원. 그래서 합이 6천만 원. 31살 때도 또 6천만 원. 네. 3366 이거를 꾸준히 실천하면 31살까지는 1억 8천만 원을 다소 좀 지루해 보이지만 30년 동안 이렇게 1억 8천만 원을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 여기서 좀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이모랑 고모가 여러 명이잖아요. 그래도 한 명. 그러니까 한 한 명이 아니고 누적 1천만 원. 누적으로. 네, 누적으로. 십시일반 100만 원씩 200만씩 모아서 해도 1,000만 원. 좋은 생각인데. 아니면 그냥 한 명이 줘도 1,000만 원.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야 축하해 이 말이 아니라 또 네. 듬직한 삼촌이나 뭐 네. 고모 이런 분들이 있으면 쾌척 1,000만 원. 조금은 여기서 궁금한 게 예를 들어 제가 조카한테 1,000만 원 주고 네. 뭐 저희 형이 우리 애한테 1,000만 원 주고 그럼 사실상 뭐 서로 그냥 쌤쌤인데. 물론 이제 애가 동시에 태어나지는 않잖아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뭐 그 집안의 문화일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혹자는 그걸 교차 증여라고 의심할 수 있지만 태어난 시점도 다르고 네. 그리고 우리 서로 조카 안 축하해. 해주잖아. 축하한다고 맞아요. 하면 되잖아요. 통장에다가도 아예 그냥
쓰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애를 네. 3명 낳았어요. 하나 다 이렇게 똑같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 이건 뭐 합법적인 선이니까. 합법적이에요. 야, 그럼 이렇게만 해도 벌써 1억 8천 정도를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거 1억 8천 갖고 3억이 되려면 좀 길이 남았죠. 지금 제 큰아들이 군대에 가 있는데 네. 군대 월급이 저 때하고 완전 달라요. 저 때는 병장 월급이 10,000원이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병장 네. 월급 한 달에 150만 원, 이병 월급 한 달에 86만 원. 네. 이렇게 하면 군대에서 받는 월급만 2천만 원. 근데 이 군대에서는 요즘에 해주는 게 적금을 가입하면 네. 국가에서 또 그 1대1 매칭을 해서 같은 금액을 더 넣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최대 1,000만 원, 990만 원을 적금을 넣으면 네. 매칭 금액 990만 원을 추가로 오. 준다. 그러면 990만 원에 40만 원의 이자까지 합한다면 네. 그 적금 가입으로 인해서 또 1,000만 원이 생기니까 네. 군대에서 3천만 원을 벌 수 있다. 근데 그러면 PX는 어떻게 가냐? PX는 이제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용돈으로 가고 이 돈은 고생해서 번 거니까 이거는 뭐 징여는 아니죠. 네. 합법적으로 저축을 잘하면 여기서 또 3천만 원이 생긴다. 아, 저 여기도 궁금한데. 아니, 군대 월급을 받았는데 네. 용돈을 받으면 네. 징여로 봐야 되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그러니까요. 하는데. 맞습니다. 이게 그 생활비는 능력이 없는 경우에 받는 게 일반적인데 네. 이제 군대에서 받는 이 월급 정도는 이게 아. 정식으로 취업을 한 건 아니고 네. 사실 이 부분까지는 문제가 이 없을 정도는 거라고. 그냥 사회적 통념상 네, 가능하다. 맞습니다. 통념. 네, 딱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냥 이것도 합법적으로 3천만 원이네요. 합법적으로 3천만 원이라고 저는 말하고 볼 수 있습니다. 있다. 예. 그럼 벌써 이제 2억 1천 됐습니다. 아, 그렇죠. 1억 8천에 네. 3천, 2억 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기념일에 받는 축하금은 이 화면에 보여주는 것처럼 상조법 시행령에 따라서 비과세가 된다. 축하금. 예, 비과세 되는 거는 지금서 신고를 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 기록을 잘 남겨야 한다. 제 왼쪽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취업 전까지 이렇게 축하금 받은 것들을 모은 건데요. 제가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이제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네. 이렇게 저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할머니한테 세뱃돈을 받거나 또 할아버지, 삼촌, 고모 이렇게 세뱃돈. 또 추석에 받는 네. 일종의 축하금. 추석도 축하할 일이죠. 민족의 명절이니까. 아, 설날은 가능한데 추석도. 네. 저희 집안은 그렇게 조금씩 주더라고요. 그리고 네. 생일 축하금, 그다음에 입학, 졸업, 네. 또 뭐 회장이 된다든가 이런 집안에 또 대학이 붙었을 때도 조금 용돈을 좀 받잖아요. 그럴 수 이제 이런 있죠. 것들을 있는 그대로 그 통장에 기재를 하면서 네. 저축을 해놓는다면 우리가 세법에서 말하는 비과세되는 축하금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금액의 한도가 없나요? 금액의 사회 통념. 한도.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네. 뭐 부잣집 아들이면 돈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사회 절대값인가요? 통념은 사실 부잣집이라고 더 많이 인정된다 아, 그러면 그런 건 아니고. 네, 제가 여기 이제 예시로 들어놓은 거는 한 20만 원 정도 했는데 네. 어떤 영상에서 저희 영상 찍을 때 누군가가 우리 집은 설날 세뱃돈 50만 원 주는데요. 그러는데 통념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나? 약간 벗어난다. 예, 한 20만 원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네, 네. 이것도 이제 물가 상승률 반영되나요? 쉽지 않다. 반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적절하게 해줘야 네, 된다. 저 어렸을 적절하게. 때는 세뱃돈 10,000원이었거든요. 맞아요. 지금 네. 많이 올라와서 10만 원, 20만 원까지 많이 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기록을 잘 남기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이 네. 디테일을 잘 살려야 맞을 것 같고요. 한 번에 3천만 원을 입금한다면 네. 그리 볼 여지가 없겠죠. 그래서 취업 전까지 이렇게 꾸준히 취업하기 전까지는 좀 용돈 좀 받아도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가족들로부터 받은 축하금을 잘 기록하고 관리하면 네. 한 3천만 원 정도는 합법적으로 지원받을 네.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2억 4천만 원이에요. 네. 근데 염세 문사님 3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 물음표는 뭐냐면 이 돈을 자녀 통장에 저축해놓고 기다린다. 네. 그러면 돈이 이자를 낳고요. 네. 한 31살쯤 되면 이 돈이 모이고 모여서 한 3억 원 이상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제가 3억 원이라고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네. 저거 뭐 S&P 500 막 이런 거 사놓으면 뭐 3억이 아니라 뭐 1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부모가 또 잘 지도해주면서 네. 자녀하고 결정하면서 자녀 명의로 통장을 기록 관리하면
그렇게 좋은 큰 3억이라는 큰 돈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제가 궁금한 게 네. 모든 부모님들이 다들 이렇게 돈을 주고 싶긴 하지만 네. 사실 이렇게 재산이 막 많은 분들이 이제 증여세가 걱정돼서 이렇게 사전 증여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재산이 뭐 한 넘어가야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기준도 있을까? 뭐 예를 들어 부모님이 뭐 전 재산이 1억인데 자녀한테 사전 증여하는 건 좀 의미가 없지 이제 않나요? 그런 게 좀 사정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한테 이런 영상을 제가 찍으면 사실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고 그런데 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유비무환의 자세로 미리미리 틈나는 대로 준비하면 좋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나보다 조금 여유 있는 직계 존속 할아버지 할머니를 좀 활용하면 네. 나한테 증여할 바에 엄마 애한테 내 애한테 줘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정도 여유가 되시는 이제 어르신들은 좀 손자 손녀한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한 3억 정도를 뭐 받았다고 쳐도 네. 이게 물론 뭐 상대적인 거지만 또 모자란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맞아요. 집 산다고 하는데 뭐 좀 보태달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뭐 조금 더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자녀가 집을 살 때 대출 받고 뭐 이런 거 빼고 한 네. 5억 정도를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억 원을 이렇게 또 꾸준하게 만약에 증여를 했다. 그래서 아이에게 3억 원이 있다. 그러면 이제 한 2억 정도를 어떻게 충당할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스스로들 그 대답을 구해서 오세요. 알고 오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이한테 한 2억 정도는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차용증. 많은데, 예. 그럼 2억 정도면 이자를 안 받아도 되는 금액이에요. 네. 그러면 5억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그 2억은 그러면은 이자를 안 줘도 무조건 차용으로 인정되느냐? 네, 그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를 안 받아도 되는 건 맞는데 그거를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원금이라도 상환해야 된다. 원금이라도 좀 상환을 네, 해야 네, 되네. 네, 네. 그러니까 진짜 돈 빌린 사람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이자를 받을 테니까. 근데 이자를 안 받으면 원금이라도 받아야 네. 부모 자식 간이지만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이제 국세청에서 한 22년 일을 네, 하셨으니까 네.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요즘에 코인이랑 뭐 이런 걸로도 이렇게 증여를 막 한다 이런 얘기도 제가 좀 들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 근데 주식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주식을 명의를 변경하면 그 자료가 국세청에서 충분히 알 수 있고요. 주식은 좀 어렵군요. 어렵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건 국세청에서 보도 자료로 나왔던 걸 제가 한번 갖고 와 봤는데요. 네. 어떤 분이 세금을 안 내려고 가상자산을 취득해서 그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본인이 세금을 안 내려고 본인은 돈이 없다 이러려고 가상자산을 타 지갑으로 이전을 했죠. 네. 그랬는데 국세청에서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렇게 은닉한 재산을 확인했고 그 모친과 사촌으로부터 결국은 그 세금을 받아냈다. 네. 즉 국세청은 이제 가상자산의 지갑을 바꾸는 것까지도 다 포착할 수 있다. 그래서 주식이든 또는 가상자산이든 이런 것들을 넘겨주는 것, 즉 그것도 또한 증여고요. 증여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네. 이걸 만약에 묻어놓고 있다가 다음에 걸리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이런 것들을 부과할 것이고 이런 거를 지금 보도자료로 냈다는 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겠다. 이런 국세청의 방향성을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코인 쪽으로 뭐 하는 것도 거의 이제 막혀가고 있다. 그렇게 그렇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이래나 저래나 이제 세금을 잘 내야 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뭐 이거는 이제 국가적인 어떤 시스템이니까 네네.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네. 그래도 또 피하려고 어떻게든 막 현금 빼가지고 막 주시고 이러는 분들도 있고 아직 그 노인분들 중에는 뭐 현금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막 용돈처럼 막 이렇게 애들 만날 때마다 막 주고 막 맞아요, 아직도 맞아요. 그러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 현금은 어떻게 이게 또 뭐 걸리나요? 이제 현금을 인출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네. 현금을 뽑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나 손자들한테 이게 주려고 즉 네. 증여세를 안 내고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만약 뽑아서 몰래 주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그게 금융기관을 통해서 그 금융정보분석원 FIU로 통보되는 걸 원치 않으시겠죠. 네. 그런 것들이 쌓여서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되게 두려워하는데 이제 그러려면 그 부분들은 이제 은행별로 좀 쪼개고 또 금액을 낮춰서 출금하면 좀 안전하다. 이제 뭐 네.
저도 어디 영상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의심거리로? 그것들이 쌓이면 의심거리로 또 보고가 되고 그래서 또 혹시나 또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편법은 과하게 쓰면 네. 항상 화로 돌아온다. 아, 근데 이게 항상 이게 뭐 세금이랑 네. 뭐 법률 이런 것들은 사회적 통념과 과하지 않아야 된다가 네, 네. 너무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적이네요. 이거 네. 저도 정답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정답을 말씀드리기에는 자꾸 변해요. 네. 그 변함 속에서 제가 함부로 네.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 네. 거꾸로 제가 한번 여쭤보면 네, 네.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를 빼셔가지고 뭐 며느리나 뭐 이렇게 뭐 사위나 한 번씩 오면 탁 주시는 부자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야. 200 정도. 부러운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네. 그러면 이거 모으면 꽤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돈을 사실 썼다면 네. 잘 모르겠죠.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그 돈을 또 차곡차곡 또 계좌에 입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은 다음에 상속세 조사나 징여세 조사 같은 거를 받을 때 출처 없는 돈이 자꾸 입금된다. 네. 근데 이제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자꾸 뽑고 있다. 여기선 출금, 여기선 입금. 네. 아, 그럼 그러면 뭐 그건 사회통념상 징여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거는 증여가 아니기는 쉽지 않겠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차라리 뭐 현금을 쓰거나 뭐 이러면 뭐 쉽지 않더라도 뭐 제가 뭐 장려할 수는 없지만 그런 돈을 쓰고 없애는 게 네.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반복해서 막 뽑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리스크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국세청이나 아까 말씀하신 FIU 이런 데서 이렇게 충분히 그거는 이제 뭐 경고가 딱 뜨는 정도. 뭐 예를 들면 막 계속 빼는 거야. 뭐.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그거를 일정 부분을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보고하게끔 돼 있고요. 네. 설령 그게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다음에 상속세나 증여세, 그 다음에 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할 때 그러한 출금과 입금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세무조사는 아무래도 좀 거세지지 않을까. 아, 네. 그리고 보통 그렇게 돈이 막 꾸준히 빠져나가면은 증여로 우선은 의심하나요? 약간? 증여로 추정된다고 봐요. 아무래도 추정을 하고 조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아. 네. 물론 뽑아 나갔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는 아니죠. 네. 그러나 아무래도 자녀의 통장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더 유심히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요즘에 그 현금을 주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뭐 아버지가 이렇게 카드 하나 발급해서 딱 카드 주고 뭐 이걸로 그냥 뭐 생활비 써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신 분들 많죠. 사실 제 아이도 아까 이제 군대에 있다고 그랬는데 음. 군대에 있어서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 친구는 소득이 없으니까 네. 제 카드를 좀 많이 씁니다. 그 정도까지는 뭐 사회 통념에. 근데 이제 아들이랑 딸이 이제 결혼을 해서 네. 소득도 충분하고 그런데 이제 뭐 학원비 같은 거 쓰려니까 부담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 카드를 쓴다. 그러면 이제 업종 같은 거 보면 네. 충분히 세무서에서 알 수 있는데 그냥 물론 다 걸리진 않는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 세무서에서 이걸 잡으려고 마음 먹으면 네. 장소 그리고 사용 업종 네.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소명 요구를 흔하진 않지만 한다면 할 수도 있다. 네, 그것도 또한 사실상 증여로 판단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네. 그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 학원비 결제해 주는 건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교육비는 괜찮다. 이것도 좀 오해인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신데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것을 내주신다면 또 부모님이 소득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뭐냐면 부양 의무자가 내주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부양 의무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 부모님이 부양 의무자거든요.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주는 거는 네. 실제 조사에서 증여로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걸립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도 있고 직장도 있으면은 거기서 알아서 해야지. 뭐 이렇게 뭐 부모님,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증여성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 이거는 좀 맞습니다.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네. 염지훈 세무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그 2억 1,700만 원까지는 그 무이자 차용증으로 이게 작성해서 돈을 줄 수 있다. 네,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2억 1,700만 원이라는 게 그 이자를 뭐 역산해 가지고 계산한 숫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연 이자 1,000만 원까지는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그 1,000만 원 나누기 4.6%를 하면 네. 그 금액이 약 2억 1,700만 원이 나온다. 따라서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상으로 금전을 빌려줘도 네. 왜 이자 안 받았어? 이자 안 받으면 징여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이면. 비특수관계인이든 특수관계인이든. 그래요? 네. 근데 사실 비특수관계인이라면 네.
누가 이자를 안 받는 경우는 별로 없겠죠. 그냥 뭐 좋은 마음에 네네. 쉽지 않다 그런 거는. 그래서 특수관계인이든 어. 비특수관계인이든 2억 1,700만 원까지는 괜찮다. 이자를 그래요? 안 받아도. 저는 이거는 가족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제3자여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네. 저한테 2억 1,700만 원 빌려줘도 문제 없습니다. 이자 없이 그래요? 빌려줘도. 네. 빌려주실래요? 아니요. 가능은 하다. 네,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로 모르는 사람끼리 이자를 안 받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그럼 예를 들어 친구면요? 친구는 친구도 가족이 괜찮습니다. 아니잖아요. 친구도 괜찮습니다. 친구도. 오히려 가족이면 더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하는 거고 네. 비특수관계인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또 더 네. 많은 금액도 안 받아도 되는데 그래요. 보통은 정당한 사유가 별로 없겠죠. 왜냐면 뭐 30년 지기 친구인데 친구가 뭐 집사인데요. 그래서 빌려준대. 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이자를 안 받을 거면 2억 1,700만 원까지만 빌려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그렇게 빌려줬다고 쳐도 네. 아까 말씀하신 걸로는 그 원금 상환을 하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원금 상환을 그럼 뭐 얼마치를 해야 되냐 이것도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제가 저희 그 국세청 아는 형 유튜브 채널에서 적어도 네. 1% 원금의 1% 정도는 갚아 나가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이제 그러려면 본인의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한테 이제 한 5억을 빌리고 싶어. 근데 네. 이분이 월 소득이 3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5억에 원금만 갚는다 그래도 1%면 500만 원이거든요. 한 달에 500을 갚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정도는 갚아야 거의 8년 4개월. 네. 1%씩 갚으면 8년 4개월이 걸려요. 그것도 사실은 길죠. 근데 제가 이제 경험칙상 여러 사례에서 봤을 때 최소한 그 정도, 1% 정도로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부동산을 판다면 갚아야겠죠. 또 돈이 좀 생기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차용 기간은 길게 안 하면서 최소한 원금은 한 1% 정도 갚는 게 이 다음에 세무조사를 받아도 좀 떳떳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원금을 안 갚고 예를 들어 이자로 갚으면 어때요? 이자를 주는 거예요. 뭐 한 3%뭐 이렇게 아빠 미안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 미안해요. 4.6 줘야 되는데. 아빠는 허락할 것 같고요. 네. 그런 경우에도 근데 2억이면 3%다. 네. 그러면은 원금 갚는 것보다는 좀 싸니까.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이따 나오겠지만 부채 사후 관리라는 것들을 통해서 네. 설령 그게 이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한다면 세무서에서는 그거를 전산으로 다 그 부채, 부모 자식 간의 부채로 관리를 하면서 그거를 끝까지 관리하겠죠. 그러니까 요번에는 넘어간다 하더라도 결국 그 2억은 어떻게 갚을 그러니까 것이냐. 언젠가 갚을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다소 이제 판단하는 세무 공무원들, 국세 공무원들 간의 약간의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그 이자라도 꾸준히 만약에 갚고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같은 것도 충실히 해놓는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도 차용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자를 내든 원금을 갚든 뭘 해야 된다. 꾸준히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는 야 이거 집 샀다가 나중에 집 팔면 줘 그런 식으로도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집 사서 뭐 한 6년 뒤에 그냥 원금 한 방에 갚어.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부모의 마음으로는. 근데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자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원금과 이자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줘야 되고 된다. 그 기한이 무한정 길어진다면 네. 사실 갚을 의사가 없는 걸로 실질적 증여로 볼 여지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차용증의 내용 이거에 대해서는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뭐 이게 뭐 양식이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제가 인터넷에서 하나 본 차용증 양식을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네. 그 양식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필수 기재 사항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 사항, 그리고 차용 원금 얼마인지, 그리고 그 이자를 몇 프로 또는 얼마로 줄 것이고 그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빌린 날짜와 상한 예정 일자 등을 반드시 필수적 기재 사항으로 넣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선택 사항을 좀 덧붙인다면 상호 합의하에 다소 연장될 수 있다는 그런 안전 장치. 그리고 이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이 매각된다면 그 대금으로 일시 상환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면 차용증으로서의 좀 더 차용증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결과적으로 그냥 뭐 가족이랑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제3자랑 이게 돈 빌려줄 때 차용증 쓴다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다 기본인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렇지만 원금이든 이자든 조금 갚긴 갚아야 된다.
그래야죠. 그러면은 이것도 또 사회 통념상일 것 같긴 한데 네. 예를 들어 소득이 뭐 500만 원을 버시는 분인데 아들이 근데 이분이 원금을 뭐 아까 1% 갚으라고 하셨으니까 한 3억을 빌린 거예요. 그러면은 300만 원씩 갚아야 되잖아요. 야, 그럼 이거를 낼 수 있냐 없냐? 이거를 그러면은 이건 국세청 그 판단인가요? 그냥 자체 판단인가요? 그러니까 이걸 차용증을 차용으로 인정해 주느냐 아니면 증여냐는 네. 사실 판단 사항입니다. 네, 사실 이게 법에 정확하게 기재되기는 어려운 네, 내용이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판단 사항이고 이 판단에 있어서 차용식으로 더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공증도 해놓고요. 네. 어떤 분은 설정도 해놓으세요. 저당권 설정도 근저당도 하시고요. 하고.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내용 증명을 발송하기도 하고요. 이런 장치를 하면서 제가 본 어떤 분은 차용인이 보통 이제 자녀잖아요. 네. 이 자녀가 이 차용증을 작성한 그 날짜에 인감증명서까지 발부를 해서 그 뒤에다 붙여갖고 간인까지 하시는 네. 이제 그런 디테일을 살려서 그게 이제 진짜 우리는 차용이다, 갚아 나갈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세무서에 어필하는 그런 것들을 해놓는 거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결국에 다 사람이 하는 거니까 좀 이래저래 이렇게 잘 챙겨 놓으시면 좀 정상 참작이 되나요? 뭐 아까 말한 인감이랑 막 이런 것도 막 해놓고 막 공증도 맞습니다. 받아놓고 공증도 받고 하면은. 내용 증명 이런 것들을 해놓는다는 건 가세관청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진짜 갚을 마음이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제가 세무공무원이라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한 잘 챙겨놓는 게 좋다. 네. 그 무이자 차용증을 쓰고 이렇게 잘 뭐 이렇게 부모 자식간에 이렇게 원금도 갚고 하고 있는 분들도 뭐 많으실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고 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무이자로 했는데 네. 그 금액이 예를 들면 2억 1,700만 원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면은 원금은 상환하고 있는데 무이자로 했다. 5억이면 4.6%면은 이제 연 2,300만 원이거든요. 아, 네네네. 그러면 이자를 받아야 되는 그 선을 넘으면 1,000만 원을 빼주지 않고 전부 다 징여가 전부 다예요? 돼요. 네. 그럼 2,300만 원, 1년에 2,300만 원을 매년 갚을 때까지 징여 받는 게 되죠. 자녀가. 네. 그럼 너무 타격이 크겠는데요? 징여 공제를 안 썼다면 네. 2년은 버틸 수 있겠네요. 4,600만 네, 원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어떤 분들은 또 이래요. 부모가 그 이자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한 비영업 대금의 이자라고 해서 지방소득세까지 27.5%의 부모님이 소득세를 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소득세가 더 큰지 증여세가 더 큰지를 비교해보고 어떤 분은 그냥 차라리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전혀 안 주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네. 왜냐? 부모님의 다른 금융소득도 많아서 소득세율이 최대 포함 49.5%까지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은 좀 비교해 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남이 이자를 내니까 2억 1,700만 원이 넘는다고 무조건 이자를 내는 게 아니라 나는 차라리 원금을 갚을래요.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저 그 얘기도 들었는데 네. 아빠가 아들한테 2억 1,700 빌려줄 수 있고 엄마도 아들한테 2억 1,700 빌려줄 수 있다. 이런 얘기 이거 맞는 건지. 이제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보통 이제 징여를 따질 때 부모는 이제 합산이에요. 네. 근데 돈을 빌려줄 때는 사실 그 의견이 갈려요. 개개인으로 볼 수도 있다. 네, 괜찮다 안 괜찮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괜찮다 안 괜찮다를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거 한술 더 떠서 그럴 필요 없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결혼을 했다면 네. 나와 내 배우자가 부모님으로부터 2억 1,700, 2억 1,700을 징여받는 게 좀 더 안전한 방법인 것 같아요. 아, 며느리한테도 2억 1,700 주고 네. 아들한테도 주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냥 주는 건 아니죠. 빌려주는 차용증을 쓰고. 걸로. 예. 어. 그렇게 되면 이제 무이자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4억 3,400으로 늘리는 건 맞는데 네. 결국 원금을 상환하든가. 아, 예. 그렇지만 결국 원금의 1% 정도는 상환해야 되니까 돈이 부족한데 막 4억씩 빌리고 하는 거는 또 어렵겠네요, 맞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보면 4억 중에서 한 2억은 어차피 다음에 또 징여할 거 많잖아요. 그러면 네. 좀 징여를 이번에 1억씩 나눠서라도 징여를 하세요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한 1억 정도 증여하는 거는 세율이 되게 낮잖아요. 맞습니다. 가세 표준 1억까지는 10%고요. 징여세액 공제 3%를 해주니까 실질적으로는 970만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내고 차라리 그냥 주는 게 속 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 징여를 계속 미루면요, 이 재산이 다 누구한테 쌓이냐면 부모님한테 쌓여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 10억밖에 없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부모님이 막 50억 이렇게 이상 있다면 나눠서 꾸준하게 징여세를 내고 징여하는 게
결국 길게 보면 돈 버는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이 징여 시점을 미루려고 하시는 분들, 네. 제가 그런 분들 참 많이 보는데 저는 이제 얘기하죠. 좀 내세요. 내는 게 돈 버는 거예요. 네. 예, 지금 예를 들면 그분이 70세다. 그럼 제가 70세, 80세, 90세, 100세까지 사는 거를 전제로 해서 어떻게 징여해야 본인이 돈 버는 건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때서야 이제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10년 단위로는 뭐 본인이 자산이 많다면 네. 자산이 많다면 좀 아들 딸한테도 좀 주고 네. 그러면 며느리나 사위한테도 줘도 되나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징여 공제가 자녀는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 5천이죠. 5천. 그다음에 며느리나 사이는 1,000만 원이고 네. 손자는 미성년이면 2천, 성년이면 5천이니까 이렇게 네. 나눠서 꾸준하게 자녀만 줄 생각하지 마시고 네. 며느리나 사이도 1억 징여하면 1,000만 원 빼면 9천만 원이 가세 표준이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좀 여러 명으로 나눠서 징여를 하는 게 길게 보면은 돈 버는 겁니다. 아 그러면 10년에 한 번 단위로 아들한테 5천 주고 네. 손자 손녀한테도 또 5천씩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매해 1월 1일에 딱 모여가지고 야 이제 1억씩 탁탁. 매회는 아니고 이제 매년, 10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모여서 아, 5천, 1,000, 아. 5천, 5천. 예, 성년이라면 네. 손자들도 5천씩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성년인 자녀가 2명 있는 집에서 10년에 한 번씩 1억 6천. 네. 예, 그러네요. 며느리나 사이까지. 며느리랑 사위는 1,000만 원씩 밖에 안 되고. 근데 이게 너무 작지 않나요? 이제 좀 약간 사회 통념상 이게 너무 작은 금액 아닌가요? 저도 10년에 1,000만 원이면 사실.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작다고 말하면 작고 어떤 분들은 이거를 줄 수 없는 분들한테는 그것도 크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조금 물가 상승에 따라서 네. 이 금액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뭐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정부 정책하시는 분들이 또 참고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또 자녀가 결혼할 때 네네. 그 또 1억을 줄 수 있다. 뭐 출산할 때 1억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게 또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또 헷갈리니까 네. 또 이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된 내용인데요. 혼인 신고일 전 2년 네. 그리고 출산하면 출산일로부터 그거를 누가 받을 수 있냐면 결혼을 한 남자 여자가 네. 각각 네. 직계 존속으로부터 1억 원씩을 받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아이를 출산하면 각각 네. 근데 이제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출산이든 혼인이든 합해서 1억 원을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것보다는 네. 직계 존속으로부터 즉 네.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받을 수 있다면 그 효과가 더 네. 크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원래는 할아버지한테 바로 손자 손녀가 받으면 뭐 증액이 되고 막 그랬잖아요 세금이. 맞습니다. 이제 1.5. 할증가세라고 해서 30%가 중과가 되는데 지금 이 건에 있어서는 1억까지는 공제가 되니까 세액이 아예 없죠. 네. 그러면 할증될 세액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직접 받는 게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버님을 거치는 것보다 더 유리한 방법이다. 그럼 이것도 10년에 한 번인가요? 이거는 평생 한 번. 평생에 한 네. 번. 결혼 2번 해도 한 번. 애로 받든지 결혼으로 받든지. 네, 뭐 한 번이라기보다 1억. 1억으로. 네, 누적 1억입니다. 네. 그러면은 24년 1월 1일부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예전에 결혼한 분들도 있잖아요. 네. 23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혼인 신고한 걸로 치면은 뭐 2년 전 안쪽에 들어오니까 가능합니다. 네, 줘도 되나요? 2년 이내니까. 그러면은 말 그대로 신혼 부부인 우리 자녀가 있다면 네. 줄 수 있겠네요. 지금이라도 빨리. 맞습니다. 뭐 그러니까 결혼 혼인 신고일로부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혼한 날짜가 아니고 네. 혼인 신고를 좀 늦게 했다면 혼인 신고한 날로부터 2년이고 네. 출산 날짜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출산일로부터 2년이고 그래서 이제 제 친한 친구 중에 조금 늦게 애를 낳은 네. 집이 있어요. 네. 예. 거기는 1억 받을 수 있는 거죠. 제가 나이 한 50인데 50에 이제 셋째를 본 거예요. 네. 그러면 말 되잖아요. 그렇죠. 예.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니까 안 났으면 못 받았을 1억 원 징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증여를 안 하면 나중에 뭐 돌아가실 때 또 상속세나 이런 걸로 어차피 또 세금을 내야 되니까 맞습니다. 미리미리 좀 줘라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시는데 실제 실무에서도 그 좀 약간 이게 좀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주세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문화가 좀 바뀌었나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 부모님한테 말 못하죠. 제가 이제 세무사니까 저를 찾아오시는 이제 어르신들한테는 제가 거침없이 얘기해요. 아, 돌아가시기 전에 줘야 된다. 아. 제가 최근에 그 청담동에 200억이 넘는 부동산 예금 갖고 계신 분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자녀분들한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징여를 안 하셨는데 네. 이분들 내외의 어르신들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막 핏발을 세우면서 징여하세요, 징여하세요. 자녀한테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사위, 며느리도 하세요. 손자들도 하세요. 그걸 모으니까 아까 징여공제 한도 내에서만 해도 4남매거든요. 네. 4남매가 배우자 있죠. 8명에 한 사람당 2명씩 아이 있죠. 16명이야. 네. 16명한테 1억씩만 줘도 16억인데 이걸 빨리 안 하면 돌아가시는 날로 역산해서 자녀는 10년 이내에 징여한 거 상속재산에 가산되고 네. 자녀 외의자들 상속인 외의자들 사위나 며느리나 손자녀는 5년 이내 건 합산해요. 그래서 네. 빨리 징여를 하고 본인이 건강 관리를 잘해서 오래 사시는 게 그 집안의 전체적인 세금을 아끼고 부를 늘릴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이죠. 근데 또 이제 아직 그 노인이신 분들이 보면은 주면 애들 막 버릇 나빠지는 거랑 막 내 말 안 듣는다 해가지고 막 안 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 뭐 어떻게 좀 방법이 있나요? 좀 이렇게. 그렇게 하면 세금을 좀 더 내야죠. 아니면 준 거 뺏을 수도 준 거 뺏을 수 있, 증여를 취소시킬 수도 있나요? 뭐 그렇게 해서 소송을 가는 그런 경우도 봤는데 아마 주면 제가 네. 봤을 땐 왜 자기가 키운 자식들이니까 말 잘 듣지 않을까. 그리고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다 주지 말고 조금만. 네. 다음이 있다. 다음이 있다. 다음이 또 있다. 그러면 더 잘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그 2억 1,700 계산할 때 네. 4.6%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이 4.6%가 왜 4.6%냐 이거 막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중 이자보다 지금 조금 높은 편이죠. 그거는 법에 2016년부터 네. 2025년 현재까지 9년 동안 그냥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아. 그래서 저도 왜 4.6%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냥 그걸 당좌 대출 이자율이라고 하는데 이 이자를 계산할 때 국세청에서 정한 이자율을 활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요게 그 당시만 해도 약간 높은 거였거든요. 시중금리보단. 그러니까 약간 그 받지 말라는 식으로 약간 좀 높게 잡았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지금은 좀 금리가 뭐 비슷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요즘 주담대 받아도 한 4% 초반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법으로 바뀌지 않으면 계속 4.6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뭐 오를지 내릴지 모르겠지만 네. 아까 이거는 이제 법령에 적혀 있는 내용이니까 바뀌기 전까지는 네. 예, 그냥 대명사처럼 4.6%입니다. 네, 그거를 꼭 챙겨 주셔야 되고 네. 그리고 받은 분은 이자 소득세 신고 꼭 하셔야 되고 맞습니다. 받은 분이 신고해야 되죠. 주는 사람이 원천징수하는 게 주는 원칙입니다. 사람이. 예. 네. 그 원천징수도 안 하면 또 가산세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자까지 서로 주고 받으면 복잡해져.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아이고 자식한테 5억 10억 차라리 어느 정도 나눠서 자녀하고 며느리 사이 나눠서 좀 증여해 주시고 차용증은 좀 2억 미만으로 쓰는 게 좀 네. 그게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돈이고 네. 생각보다 국세청에서 그 관리를 철저히 해요. 그래서 결국 이게 한 번에 몰려서 다음에 상속세가 된다면 자녀한테 빌려준 그 돈, 그게 만약 10억이다, 그게 상속재산에 가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나눠서 10년에 한 번씩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이렇게 증여를 그때그때 하는 게 네. 그게 돈 버는 거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증여를 안 하려고 해봐야 결국에는 나중에 다 한번 내잖아요. 그냥 미리미리 주시는 게 네. 좋을 것 같다. 제가 봐도 한 그러니까 실효세율 15% 정도면 그냥 증여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 2, 3억 5억까지가 정도? 네. 저희가 이제 네. 5억까지가 20% 구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3억 정도 하면 15%라는 말씀이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면은 우리나라 세법 체계에서 상당히 저렴한 거 아닌가? 그 정도. 저는 저렴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사람들 네. 머릿속에는 최고 세율 50%만 기억해서 그러는데 네. 한 15% 내면 뭐냐면 우리가 소득세도 네. 뭐 한 1억 넘으면 30%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소득세보다 오히려 증여세가 낮은 편이라고. 여러분들은 동감 안 하시겠지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보셨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들이다가 상속으로 막 엄청 많이 막 세금 내고 하는 케이스도 보셨어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이제 그 청담동의 그 네. 어르신들이 계속 지금 이제 80대 초반이니까 요즘은 90 넘어서 사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강 관리하면서 빨리 증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붙들고 있다면 언젠간 제가 그분들 거 계산 그때 와서 해봤더니 각각 100억을 갖고 계신데 네. 지금 당장 돌아가신다면 그럴 일 없겠지만 한 40억씩 정도에 되는 80억이 세금으로 나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빨리 증여를 하는 게 좋겠네요. 네.
국세청 아는 형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죠? 염지훈 세무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부동산 관련해서 항상 요 헷갈리는 부분인데 자녀한테 집을 뭐 증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부담부 증여 뭐 아니면은 뭐 이거를 뭐 조금 뭐 저가 양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그래서 좀 하십니다. 합법적인 선 안에서 우리 아들한테 딸한테 뭐 집을 주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은 아들 딸한테 집을 싸게 주려면은 은행 대출을 갚지 말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왜 그러는 건지 한번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뭐 거의 일반적으로 맞는 말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네.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은 대략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단순 증여, 즉 그 대출을 내가 갚고 자녀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네. 내가 갚아버리고 그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이 있고요. 임대보증금도 마찬가지죠. 임대보증금이 있는데 그 임대보증금을 이 다음에 내가 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럼 완전 깨끗한 상태에서 증여하는 거. 집에 대출도 없고 공실로 딱 만들어서 주는 거. 그렇죠. 네.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도 없고 이제 그런 경우가 단순 증여인데, 지금 제가 이 준비된 표를 잠깐 보여드리면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해 준다. 임대보증금 10억이 있는데 이 임대보증금 10억은 내가 갚는 거예요. 네. 자녀한테 승계하지 않고. 그랬을 때를 단순 증여라고 했을 때 그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이 되고요. 증여공제 5천만 원을 빼고 납부할 세금이 약 6억 원이 나와요. 이게 바로 단순 증여로 인했을 때의 자녀가 내야 되는 증여세죠. 네. 근데 이 집에 임대보증금이 10억 원이 있고 그 임대보증금을 자녀가 승계하는 거죠. 네. 이제 이 승계하는 이 부분은 돈을 받고 판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10억 원은 양도세가 해당이 되고 이 10억 원 아닌 부분, 그 부분이 증여예요. 네. 그래서 두 개로 계산을 나눠보면 왼쪽이 이제 증여인데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중에 10억이다. 그렇게 했을 때 증여세는 2억 2천만 원이고요. 아까 제가 유상으로 이전한 거랑 똑같다고 그랬죠. 임대보증금을 승계한 그 부분 10억 원은 양도다. 취득가액이 10억인데 양도가액이 20억 중에 10억을 양도했으니까 취득가액도 반으로 줄어들고 그로 인한 세금이 1억 2천만 원이다. 이분이요 지금 다주택자를 가정했어요. 네. 설령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보유기간이 15년 정도 된 아파트를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했을 때 합계 세금 3억 4천만 원. 네. 단순 증여한 것보다 2억 6천만 원이 절감된다. 그런데 이제 물론 세금만 보면 안 되는 이유는 왼쪽 거는 자녀한테 부담이 전혀 없고 네. 오른쪽은 물론 자녀가 이 다음에 그 10억을 갚아야 되죠. 네. 근데 당장 6억 원을 막 세금 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적절히 활용해서 자녀가 이 다음에 돈을 벌어서 이 10억 원을 갚아 나가게끔 하는 것이 네. 당장의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좀 세금 아끼려면은 전세 끼고 줘라. 뭐 그렇죠. 대출을 끼고 줘라. 그래서 이렇게 많은 가야 되는 분들이 거죠.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착각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대출을 자기가 다 갚고 주는 거예요. 네. 근데 몰랐대요. 이렇게 대출을 갚고 줘야 하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적절한 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을 끼면 세금이 싸는 줄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 텐데 네. 그 차이를 모르셨다 보더라고요. 네. 모르시지 않잖아요.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 보셨으니까 네. 단순 증여와 부담부 증여가 있다면 내게 맞는 게 뭔지 한번 세금 비교를 해보고 부담부 증여가 유리하다면 굳이 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을 내가 갚지 말고 자녀에게 승계하는 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세나 뭐 대출 끼고 주는 게 세금 절세되는 거는 뭐 제가 이해가 됐는데 네. 그래도 그냥 저 단순 증여라는 게 소위 말하는 집 딱 깨끗하게 해가지고 주는 케이스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자기는 뭐 세금이 좀 더 나오더라도 네.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증여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자녀에게 이 6억 원 세금 낼 돈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자녀가 여기 들어가서 살지 않는다면 네. 여기 전세를 주고 그 돈으로 증여세를 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증여세가 크면 6억이잖아요. 그러면 네. 5년 동안 나눠서 연부연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3.1%의 가산세, 연부연납 가산금은 붙는데 네. 그렇게 세금을 나눠서 내는 게 이 6억을 또 한꺼번에 내려면 그것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네. 다소 이자를 내더라도 연부연납으로 나눠서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세금 3억 4천 저것도 못 내는 분도 있으니 맞죠. 아예 그냥 단순 증여를 하고
그럼 세금 6억을 내라 할 때 전세금으로 그냥 그 세금을 대신 내는 그렇죠.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단순 증여하게 되면 그 전세금은 네. 자녀 거잖아요. 네. 자녀가 그 돈을 증여세 내는데 쓰든 자기 생활비로 쓰든 그건 네. 문제가 없으니까. 그건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웬만해선 부담부 증여를 좀 권하시는 편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돈을 누가 이렇게 여유가 많으신 분들 별로 없잖아요. 이게 네. 증여를 부동산 증여하고 싶어도 당장 낼 돈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부담부 증여는 이번 기회에 10억 증여한 거죠. 네. 그리고 또 다음에 좀 나눠서 자녀가 그 돈을 벌든가 아니면 10년 후에 이 자녀가 이 부담이 좀 안 돼 보이면 그때 가서 또 몇 억 증여해 주면 되잖아요. 또 증여해서 10년 후에. 뭐 또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네요. 여러모로 저게 좀 유리할 수 있겠네요. 10년에 끊어서 내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미리 또 증여하시기도 하잖아요. 최근에 또 막 강남 쪽에 막 증여 많이 늘었다고도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 요즘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네. 뭐 한 달 사이에 10억씩 또 오르는 그런 네. 특이한 아파트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엔 뭐 두말할 나위도 없이 빨리 증여하는 게 좋겠죠. 이제 네. 감정가액도 자꾸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증여가액이 올라가면 증여세도 올라가고 취득세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빨리 증여를 해서 저 세금이 부담스러우면 부담부 증여 그리고 연부 연납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증여의 행동을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담부 증여를 하면은 어쨌든 간에 자녀한테 뭐 대부분 이제 젊은 뭐 30대, 40대, 뭐 20대일 수도 있고요. 그런 친구들한테 엄청 큰 돈이 가는 거니까 국세청도 저거 뭐 계속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한 번 딱 하면 뭐 마음 편하게 그냥 있어도 되는 건가요? 일단 이제 부담부 증여, 부담을 승계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아까 케이스에서는 자녀가 임대보증금 10억 원을 내줄 의무가 생긴 거죠. 네. 그러면 채권자는 임차인이고 채무자가 자녀죠. 네. 그렇게 해서 채권 채무 관계를 국세청 전산망에 입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세청 전산망에 입력을 해서 그 10억 원을 다 갚을 때까지 일종의 사후 관리를 합니다. 이걸 바로 부채 사후 관리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또 어떤 분들은 단순 증여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또 생기더라고요. 아, 저 단순 증여는 뭐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뭐 깔끔하게 그냥 세금 냈으니까. 저게 마음 편할 수도 있겠다. 세금 좀 더 내더라도. 네. 자, 그리고 이제 요게 그 다주택자일 땐 요렇게들 좀 하시는 거면 1주택자들은 그냥 그 저가 양수도 일을 많이 하나요? 왜냐면은 그 실거래가 중에 뭐 20억, 20억 갑자기 15억, 뭐 20억, 20억, 15억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막 엄청 내려가서 가격 거래되는 그런 거의 대부분은 저는 네. 가족 간 저가 양도로 보여지는데요. 이 가족 간 저가 양도로 인해서 세금이 줄어드는 모습을 제가 한번 정리해왔습니다. 자녀에게 시가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단순하게 증여한다 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6억 원의 증여세가 나온다.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임대보증금을 단순 증여는 임대보증금을 승계 안 하는 거죠. 근데 굳이 승계 안 할 필요 없잖아요. 아까 우리가 부담부 증여처럼 임대보증금 10억을 승계하고 네. 또 7억 원. 자녀가 뭐 최근에 판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조그만 게. 거기서 돈 나온 게 있으면 그 돈 7억 원을 부모님한테 드리면 17억 원으로 저가 양도한다. 근데 20억 원짜리를 17억 원에 저가 양도해도 증여세 문제가 안 생기나요? 이런 또 궁금증이 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저가 양도의 허용 한도인데요. 시가의 30%, 그다음에 3억. 그 두 개 중에서 미니멈 작은 금액. 네. 6억과 3억이니까 3억이겠죠. 3억 원까지는 저가 양도를 허용한다. 즉, 그 3억 원 왜 싸게 팔았어? 라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또 본인과 또 배우자 해갖고 3억을 양쪽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세무서에서 조금 일단 지자체랑 세무서에서 양쪽에서 아무래도 좀 더 쳐다보겠죠. 아, 그래요? 그럼 네. 저 20억을 아들 며느리한테 공동 명의로 주면서 10억. 3억, 3억씩 깎아서 그렇게 해서 막 6억씩 싸게 하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네. 신고 엄청 싸게 거래하는 네. 그런 것들이 아. 아마도 그런 걸 겁니다. 그러면 그게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뭔가 좀 근데 안 이제 좋게 걸린다는 게 보는 네. 걸렸을 때 일단 세법상 문제점이 없어요. 없는 거죠. 그렇죠. 뭐 공동 명의니까. 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뒤로 그 돈을
다시 주진 않았을 거고 네. 진짜 14억이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세법상 아주 큰 문제점은 없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세무서에서도 이 신고서를 좀 더 자세히 보고 네. 다른 문제점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다소 위험하고 약간 괘씸죄 들어갈 수 있나요? 뭐 너무 많이 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요상에서 말하기는 좀 그런데 약간 그런 것도 뉘앙스가 있을 수 조금 있고요. 더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맞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이거를 17억 원에 저가 양도했을 때 이제 양도세를 제가 해봤는데 네. 이 특수관계이자간에 17억 원에 이렇게 싸게 팔면 양도가액은 20억 원으로 봐요. 근데 양도가액이 20억 원으로 가도 취득가액 10억 원에 우리가 지금 아까 이거 비과세 네.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정했거든요.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4억으로 줄어들고 10년 보유 10년 거주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네. 80%까지 받을 수 있다면 이 양도세가 1,4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게 세금이 엄청 아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1주택자이신 분들은 이렇게 저가 양수도를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네요. 근데 지금 사실 이 자녀가 이걸로 인해서 증여받은 효과는 네. 얼마일까요? 주면 3억 원 3억 정도. 3억 정도. 네. 그러니까 증여 효과가 크진 않아요. 근데 이 집이 괜찮은 집이야. 네. 아버님이 딴 사람한테 파느니 내 자녀한테 근데 3억도 따지고 보면 3억을 증여하려면 아까 30년 걸렸잖아요. 그렇죠. 적은 돈은 아니죠. 적은 돈 아니네요. 네, 네. 그거 3억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저가 양도를 활용하고 아버님은 어차피 지금 양도소득세 비과세니까 자그마치 세금 약 5억 8천만 원을 절감했다. 절감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저거에서 저희가 좀 궁금한 게 네. 이게 양도가액을 20억으로 가정해서 양도세를 매긴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를 기준으로 3억까지 싸게 해주냐가 있잖아요. 뭐 KB 부동산 시세인지, 뭐 공시가격인지, 간평인지 도대체 뭔지 이게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이제 시가라는 게 있는데 네. 이 시가를 이제 상증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해 재산. 당해 재산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내 아파트가 110동 1401호예요. 네. 110동 1401호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 6개월, 후 3개월 그 사이에 거래가 안 됐거든요. 네. 내게 거래가 그 사이에 됐을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없다면 그 다음은 감정평가예요. 감정평가로. 네. 근데 감정평가는 내가 안 받으면 사실 국가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유사매매 사례가액. KB 시세는 아니고요. 나하고 평수랑 기준시가가 둘 다 5% 이내에 들어오는 그 부동산의 최근 거래가액. 그게 만약에 이제 올라가는 추세다. 그러면 잘못 걸리면 되게 높은 게 나한테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안 하기 위해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는 그 금액을 좀 확정짓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많이 하고 보통 감정을 많이 하는군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금액이 얼마인지 계속 몰라. 네. 불안하잖아요. 네. 그럼 도대체 얼마를 기준으로 3억을 낮출 거냐. 이게 항상 갈등이기 때문에 네. 이런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양도에 있어서는 감정평가를 먼저 받고 진행하는 편이에요. 그럼 감정평가사를 네. 누가 결정합니까? 그것도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감정평가사는 네. 그 의뢰인, 클라이언트가 네. 직접 구해가지고. 구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 국세청에서 너무 감정이 낮은데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경우 간혹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제 국가에서 진영한 감평사를 또 하고요. 해요? 그리고 이런 징여를 하는데 예를 들면 그냥 기준시가로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소득감정 평가를 네. 건물이나 이제 개별 주택 같은 경우 소득감정을 하고 이런 아파트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존재하잖아요. 네. 전후 6개월 이내에 6개월, 3개월 이내에 거래된 가액이 있다면 그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정하는데 그건 이미 이제 거래된 가격들 속에서 기준시가가 가장 가까운 그거를 쓰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내가 생각한 것보다 높을 수도 있다. 높다. 네. 높게 결정돼 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좀 하락기 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막 빠질 때 거의 최저점에 증여하시는 것 같은데 하락기 때 좀 많이들 하시는 거죠, 이런 거는. 하락기 때 감정평가를 받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안정할 것 같아요. 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또 거래가 막 이루어질 수도 있고 네. 우연히 그게 또 높은 가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뭐 원칙 같다라고 네. 얘기를 해도 뭐 무방하겠네요. 네, 합리적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개인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뭐 세금도 잘 내야 되겠지만 합법적인 선 안에서는 이제 절세를 해야 되는데 이 뭐 상속세, 증여세 제도가 현재 뭐 있으니까 이 안에서 가장 뭐 효율적으로 뭐 가장 뭐 우리 가족한테 유리하게 하려고들 하실 텐데 뭐 어떤 좀 뭐 생각이나 아니면 어떤 뭐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까요? 부모님의 재산이 각각 한 10억 원 이상 정도 된다. 네. 그러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제가 아까 강조드린 것처럼 사전증여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증여하기 가장 좋은 날 언제인지 아세요? 네. 너무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을. 네. 그래서 자녀한테 증여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오래오래 또 사시는 게 또 자녀들은요 한번 증여 받잖아요.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네. 합산되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증여를 해주면 자녀들 마음속에서는 부모님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증여를 해주면 네. 얘네들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증여하면 좀 세법을 아는 자녀라면 네. 부모님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네. 사전 건강도 증여를- 챙겨드리고 네. 그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죠. 어찌 보면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좀 그 뭐 나 빨리 죽으라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게 오히려 큰 손해를 올 수 있습니다. 네. 염지훈 세무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는 세무조사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보통 이렇게 막 증여하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저가 양수도로 뭐 주고 하는 것들을 하시려고 해도 항상 뭔가 이거 했다가 괜히 뭐 이제 긁어부스럼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뭐 증여하는 것도 막 겁내하시는 게 괜히 뭐 이런 거 했다가 뭐 세무조사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분들도 많단 말이죠. 아무래도 부자이신 분들이 이런 거 걱정하시는데 다 뭐 사업도 하시고 막 하시니까 네네. 이 세무조사라는 거가 어떤 기준으로 나오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막 몇 년 전에 산 건데 막 갑자기 세무조사 나오고 막 그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게 뭐 바로 나오지 않고 좀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서 나오는 거죠. 기본적으로. 제가 작년에 네. 좀 깜짝 놀랄 만한 게 한 8년 전 2016년에 부동산을 취득했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긴 했었는데 2016년 증여세 조사가 2024년 8년 전에 나오는 거를 네.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말이 되냐? 제가 봤으니까 얘기하죠. 그러니까 네. 일반적이진 않아요. 일반적이진 않고 증여세 조사는 통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한 3년쯤 평균 2년에서 3년 후에 나오는 게 일반적이다. 네. 그런데 제가 뭐 8년짜리만 받겠어요? 5년, 6년, 7년 거 다 봤죠. 나와도 법상 문제가 없는 게 제척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증여세의 제척 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이다. 네. 그리고 무신고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15년까지 나올 수 있다. 네. 즉 증여를 받고요. 신고를 안 했으면 15년까지 15년 후에 조사가 설령 나왔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네. 근데 조사가 나오는 방법은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가 제보를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상속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형제끼리 또 제보를 해서 그렇게 네. 나오는 그러니까 저희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15년 지났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일반적으로 정말 큰 금액이 아니면 이제 또 제척 기간에 예외도 있기 때문에 아주 큰 금액이 아닌 이상 15년 정도 지나면 좀 마음을 놓으셔도 된다. 일반적으로는 한 3년에서 4년. 그 정도. 네, 그 정도 후에 나온다. 아니 근데 이게 세무조사라는 게 나오면 막 소명하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미 뭐 막 4년 전, 막 5년 전 거면 뭐 자료도 없고 뭐 예를 들면 뭐 계좌 내역 기억도 안 나고 뭐 그냥 이름만 있고 내가 왜 보냈지? 뭐 생각도 안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면 준비한다는 개념으로 뭐 미리미리 뭐 다 챙겨놔야 되나요? 뭐 언제든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저 요즘에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면 또 지자체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또 내야 되고요. 이제 네. 그런 것들을 만들다 보면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한 내용은 스스로 정리가 돼요. 네, 근데 내가 무신고 통장으로 나간 거 네. 특히 들어온 게 문제죠. 증여세 조사를 받으면 부모님이 나한테 예를 들면 몇 천만 원을 보냈어. 네. 근데 내가 왜 들어왔는지가 기억이 안 난다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증여세인가요? 증여세 내야 돼요. 네.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어머니가 내 카드를 쓰고 네. 그 돈을 보존해 준 것도 그럴 있을 수도 수 있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집이 되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녀의 카드 공제 많이 받게 하려고 아, 맞아요. 부모님이 뭐 온 엄마, 아빠, 장인, 장모 다가 내 카드를 쓰는 그런 집도 있는데 또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서 씀에 있어서 카드 사용이 너무 많으면 불리해지니까 네.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닌데 만약에 그런 이유 등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신용카드 대금을 받은 거다. 뭐 방법 있나요? 그 내용 다 정리해 놓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최소한 인터넷 뱅킹 하시면 옆에 메모라도 막 다 남겨 그럼 놓든지 되겠다. 예. 뭐 다이어리를 적어 놓든지 7월 카드 대금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증거 자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시나요? 아니면 칼같이 막 끝나요? 뭐. 근데 그 소비 내용 같은 것들을 네. 좀 입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카드 대금 728만 5천 이렇게 보냈다면 네. 예를 들면 235만 7천 이렇게 해서 옆에다가 7월 카드 대금 이렇게 엄마 썼다면 카드 모르겠는데 대금, 예. 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2천 1,000 딱 이렇게 떨어지네. 보내면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잖아요. 네.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 백데이터를 다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그냥 끝자리 더 붙여가지고 그러네. 10만 원 맞췄다 뭐 이렇게 보내주는 게 오히려 안 좋은 거네요. 원 단위까지 딱 그게 맞는 깔끔하게. 것 같아요. 그리고 비고란에다가 그 내용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불필요한 오해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부모 자식 간에 돈 거래를 안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그럼 너무 인정머리 없죠. 그렇다고 맨날 현금 뽑아서 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카드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이 내 카드를 쓰게 하고 내가 돈 받는 거 이거 진짜 별로 안 좋은 안 것 좋은 같아요. 거예요, 이거는. 카드 공제 조금 더 받으려고. 그러니까요. 다음에 내가 자금 조달 계획서를 넣을 때 소득세 비 카드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러면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이 확 확 줄어들어요. 줄어드니까. 네, 그것 때문에 후회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러면은 그 자금 출처 조사 요것도 보면은 나오는 사람이 있고 뭐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뭐 젊으면 나온다 뭐 30대 초반이 뭐 강남 사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있고 한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뭐 30대 초반이 네. 자금 추출 강남에서 아파트를 사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자금이 불분명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30대 초반이 돈을 벌면 네. 저도 30대 초반인 적이 있었지만 얼마나 벌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강남에서 집을 사면 네. 그래도 한 20억은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적된 소득이 없는데 꾸역꾸역 오를 것 같으니까 강남에 주택을 산 거죠. 근데 이 가정에서 그냥 아예 증여를 받고 산 게 아니라 또 차용증 쓰고 네. 이것저것 예금이 이유 없이 예금이 많고 이제 그러면 이제 자금추출사를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우리가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 네. 그거는 뭐냐면 소득하고 내가 증여받은 거 그 금액 대비 내가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 자동차도 살 수 있고 또 카드 아까 말한 카드 쓰고 네. 이런 거 그게 지출이거든요. 지출 금액보다 소득이 없어. 그러면 불균형 증여 내지는 뭘까요? 소득 누락이겠죠. 그러겠죠. 네. 그것 때문에 조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진짜 부모님한테 카드 쓰라고 하는 거 이게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아까 지출 쪽에 네, 카드가 그러니까. 있거든요. 지출이 너무 큰데 집을 무슨 돈으로 샀어? 이렇게 바로 뜬다는 거잖아요. 그 저도 경고가. 옛날에 한때 공무원 할 때 네. 카드 공제 좀 더 받으려고 그거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야 강남에 집을 안 샀으니까 저쪽 변두리에 샀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네. 정말 이제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안 그래도 자금 출처가 모자란데 네. 거기다가 부모님까지 내 카드를 쓴다면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루머도 있는데 그냥 강남 사면 나온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냥 강남만 사면 강남 사면 뭐 전수조사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막 항상 막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뭐 지금 이제 뭐 투기 세력과의 어떤 막 근절하겠다고 해가지고 뭐 사면 뭐 다 나온다. 이런 근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강남에 세무서가 물론 여러 개 있어요. 강남 네. 세무서, 역삼, 그다음에 삼성 세무서, 서초, 반포, 네. 강남권에 많은 세무서가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조사할 어떻게 할 수 수가 없죠. 없다. 네. 물론 이제 그리고 강남은 다 금액이 비싸잖아요. 네. 근데 그 비싼 사람 예를 들면 20억 이상은 다 해. 얼마나 많겠어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네. 아까 제가 말한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 국세청에서 합리적으로 그게 부족한 사람들을 뽑아낼 수밖에 없지 네. 다 한다는 건 불가능. 그건 불가능하다. 네. 또 어떤 분들은요 세무조사 뭐 국가에 돈이 없으면 세무조사 엄청 많이 나온다 그러는데 네. 세무조사라는 거는 많이 나오고 싶어서 막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해 해야 되는 한 해 할 수 있는 조사 건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너무 많이 한다 그러면 이 다음에 국세청도 국정감사 같은 거를 받을 텐데 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사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어떤 아킬레스건이 될 수 뭐 있거든요. 일종의 횟수 제한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다.
예,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좀 금액 큰 거 위주로들 하시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렇죠. 금액이 큰 것도 큰 거지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소득하고 이 지출을 비교했을 때 소득이 많이 모자란 사람들을 하는 게 가장 실효성이 있다. 네. 그러면은 세무조사라는 거가 어쨌든 나온다면 뭐가 됐든지 간에 좀 이렇게 세금의 어떤 뭐 이렇게 누락이 의심되니까 나오실 텐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사전에 뭐 준비를 해야 되는 뭐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는 분들도 많거든요. 뭘 준비를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으시고. 자, 자금 출처 조사를 예로 들면 그 조사가 시작되면 조사 대상자의 조사 대상 연도 예를 들면 3년치다. 3년치의 계좌를 다 지금 오픈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걸 보면서 입금된 게 이제 부모, 친척 이렇게 돈 들어온 게 있다 그러면은 이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왜 들어왔어요? 이걸 물어볼 것이고. 그러면 이제 소명을 해야죠. 네. 이거 부모님이 카드 쓴 거 이거 제가 대신 받은 거예요. 뭐 이렇게 소명을 하든가 또 찔리는 게 있겠죠. 네. 그런 거는 이제 증여고 이제 그렇게 해서 통장을 오픈을 해서 일정 부분을 발췌를 해서 네. 이 돈이 들어온 이유, 이 돈이 혹시 또 출금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돈이 나간 이유를 소명해라. 이제 이런 모습이 일반적이고 또 하나는 그것 때문에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떤 뭐 주식을 취득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벤트가 있어서 나왔을 테니까 부동산을 예로 든다면 부동산 취득가액 예를 들면 20억이다. 이 20억 어떻게 취득했니? 대출 끼고 보증금 꼈으면 그 내역을 소명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소명을 하는데 제 돈으로 했어요가 아니라 그게 이제 통장에서 보여져야죠. 네. 그리고 그 돈이 내 소득으로 온 건지 내가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돈인지 그리고 그 돈이 원래부터 갖고 있었다 그러면 언제부터 갖고 있었는지 그것들을 꼬리를 물고 소명을 해야 되는데 이때 취득세, 네. 공인중개사 비용, 뭐 예를 들면 인테리어 비용 네. 이런 것들도 혹시 무엇으로 냈는지. 예. 그러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낼 때는 취득세나 중개사 비용까지는 내지 않아요. 네. 부동산 매매가액만 내요.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이런 것들도 다 그 본다는 금액이 거죠. 크죠. 적지 커요. 않으니까. 네. 그래서 취득세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네. 어찌됐든 자금 조달 계획서에는 안 내지만 세무조사가 나오면 그것 또한 본다. 예. 그러면은 그렇게 나올 때 네. 뭐 이제 제일 걱정들 하시는 게 괜히 집 샀다가 뭐 이제 뭐 아버지도 세무조사 당하고 막 이제 막 연계돼 가지고 막 이렇게 판이 커진다 뭐 이런 것들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많더라고요. 뭐 사업체까지 막 간다 막 이런 것도 실제로 막 그러나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또? 있는데 이제 보통의 경우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금 조달 근거가 모자라다.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돈일 수도 있지만 증여가 누락됐거나 네. 자기 소득이 누락됐거나 네. 그래서 자기 소득이 누락된 소득으로 이 부동산을 취득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부동산 취득이라는 것을 할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누락된 금액이 예를 들면 50억이라고 쳐요. 네. 크게 말하자고요. 50억인데 고작 20억짜리 이 부동산 하나 취득하면서 통장을 딱 열었더니 50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부동산 20억짜리 하나 사다가 세금을 세금이 20억 넘게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모님한테 또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조사 대상자 본인의 통장을 보는 게 일반적이다. 네. 근데 이제 부모님 그 돈이 어디서 왔니? 그러면 이제 근데 부모님으로부터 차라리 증여세 신고를 했으면 괜찮은데 야, 끝까지 아니라고 그래. 이건 내 돈인데요 하다 보니까 연결고리를 가 보니까 그 계좌가 뭐 예를 들면 아버님 회사 통장에서 나왔다. 네. 그러면 이제 좀 심각한 경우에는 아버님 그 회사 회사에 쪽도. 대한 조사도 충분히 범위 확대가 가능한 사항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인지하게 되면은 뭐 세금을 부과 안 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뭐 가산세부터 해가지고 뭐 막. 그렇죠. 네. 제가 세무공무원이라도 그럴 것 같고요. 일단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네. 그 연결 계좌를 봤는데 알 수 없는 금액들이 들어왔고 그게 신고되지 않은 소득으로 보인다고 하면 그냥 묻고 가기가 사실 양심의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좀 제일 좋은 어렵습니다. 거는 증여인가요? 증여가 가장 확실한가요? 어찌 보면. 맞습니다. 어떤 분들이 제게 와 저는 진짜 우리 아버지도 조사받으면 안 되고 네. 저도 사업체를 하고 있는데 저도 조사받으면 안 되니까 정말 자금 추처 조사 아예 안 나오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동안 번 소득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비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예금은 많아. 근데 네. 신고되지 않은 소득을 발판으로 번 게 많아. 그러면 자, 이 부분은 부모님이 돈이 좀 있으세요? 그러면 부모님은 있죠.
증여 받고 증여세를 좀 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인데요? 예를 들면 7천만 원인데요. 그러면 아유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자금 지출 조사는 안 받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증여세 이번에 안 내는 거 조금 내요 그러면은 그건 안 내고 싶은데 조사도 안 받고 싶은 게 누구나 사람의 마음이겠죠. 네. 그러기는 쉽지 않다. 그게 어렵다. 그럼 결국에 세무조사 피하면서 안전하게 집 살려면은 확실한 자금을 소명을 해야 되고 소득 신고 잘 하시든지 증여세 내시든지 이게 가장 근데 확실합니다. 어떤 분들은 네. 나는 진짜 증여받은 게 없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다소 통장이 좀 이렇게 100%딱 안 맞아 떨어지더라도 네. 그냥 부담 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 내면 되죠. 왜? 내가 세무조사를 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라면 네. 정말 칼같이 맞아 떨어지지 않아도 증여세 조사 나와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네. 근데 약간의 이제 문제점이 있는 분들이라면 좀 더 남들보다 더 주의 의무를 기울이는 게 그러니까 나왔을 때 잃을 게 많으신 분들은 네. 각별히 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세무조사를 뭐 안 받으시면 제일 좋겠지만 또 누군가는 또 받으실 거고 그런 분들이 아마 이 영상 보실 텐데 네. 세무조사 뭐 통지를 막 받았다. 뭐 자금을 소명하세요. 뭐 이렇게 오잖아요. 아, 저 이제 개인적으로 국세청에서 좀 이렇게 그 우편 좀 안 보냈으면 좋겠어. 받을 때마다 깜짝 놀라죠. 안내문 좀 보내지 않았으면 그런 거 필요 없는데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만약 진짜 통지를 받았어요. 세무조사 뭐 대상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근데 세무사인 저도 사실 집에 국세청, 검찰청 이런 데서 날라오면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네, 네. 네. 근데 그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라오는 거는 그러니까 세무조사와 세무조사가 아닌 거를 좀 구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세무조사는 세무조사라는 말이 들어가서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라고 오죠. 네. 그리고 나머지 서류는 뭐뭐 확인, 뭐뭐 소명 요구 이렇게 네. 오는데 예를 들면 내가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다. 세무조사 통지서는 일반적으로 조사 개시 20일 전에 받거든요. 왜 이렇게 빨리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 20일 동안 더 떨려. 그러니까 준비할 시간을 준다고 한 건데 그 20일이라는 시간이 사실 더 고통스럽죠. 네. 그렇다면 제가 그 세무조사도 많이 해봤고 대응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이제 가장 그 염려스러운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고 저 사람을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친구 만나서 술 먹을 때 얘기하죠. 또 세무사 만나고 이 세무사 저 세무사 막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옛날에 현직에서 세무조사 팀장을 할 때도 그랬고 그러면 친구들 뭐 세무사들 한 10명을 얘기하면 그 10명 중에 일부는 이 세무조사 팀장을 아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요. 아, 있을 수 있죠. 그럼 전화를 해. 네. 염 팀장, 이거 세무조사 나왔는데 이건 뭐야? 이렇게 막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와, 이 사람은 막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는구나. 그러면 세무조사가 당연히 세무조사는 엄격하게 하지만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세무조사가 나오면 다소 좀 당황스럽고 하겠지만 제가 뭐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주변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세무사님하고 솔직하게 이제 현재 상황을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그 세무사님께서 세금이 이제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겠다. 이제 그럼 어떻게 대응하자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을 만한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는 게 우리가 뭐 세법을 다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도움을 받고 침착하게 잘 대응하는 게 네. 그게 결국은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네. 그럼 아까 그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는 그렇게 대응하면 되는데 네. 소명 요구 정도 오는 거는 그런 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부채 사후 관리. 부채 사후 관리라는 거는 너 부채 갚았어? 갚았으면 무슨 돈으로 갚았어? 즉 문구를 잘 읽어봐야죠. 네. 저는 이제 뭐 하도 그런 거 많이 보니까 보는 순간 이게 뭐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이거 별거 아니고 이거 전 알죠. 근데 일반인들은 몰라. 네. 그러면 막 갑자기 전화해. 겁나죠. 네. 전화해요. 그러면 그쪽에서 뭐라고 말해. 그러면 불필요한 얘기를 해. 그러면 그쪽에서 또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네. 있을 수 있죠. 아, 그냥 가능하면 뭐 국세청 쪽에 전화는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잘 모를 때는 모를 직접 때는. 부딪히는 것보다 네. 거쳐서 하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뭔가를 받았으면은 좀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서 괜히 좀 이렇게 막 이래저래 막 이렇게 하다가 더 판을 키울 수도 있다. 그런 건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세청 아는 형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죠. 염지훈 세무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세금이라는 거는 잘 신고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비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뭐 대응도 잘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 아는 만큼 또 아낄 수 있는 게 세금이라는 생각도 또 들고요. 또 지금 이렇게 세금 관리 뭐 아니면 뭐 지금 뭐 증여 이런 것도 고민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좀 답을 찾으셨으면 하는 마음도 좀 듭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세무사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